안녕하십니까. 와인 읽어주는 남자 이건구입니다. 오늘은 와인 마케터가 하는 일, 특히나 기존에 있는 잘 가껴진 수입사에서 와인 마케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인 읽어주는 남자 이건구입니다. 오늘은 그 수입사 마케터들을 위한 꿀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업자분들이 아니라 저희 이제 와인 수입사 마케터 분들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이미 이제 잘 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중견 정도의 와인 수입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본인의 역량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 아이들 놀이방입니다. 제가 좀 쫓겨난 거죠. 미안합니다. 여하튼 저는 그 전에 첫 번째 회사가 이제 SD 와인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브랜드 매니저 일을 했었어요. 그 와인 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200억, 300억을 이미 하고 있는 수입사였기 때문에 이미 잘 되고 있는 브랜드를 잘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성장세도 한 5%, 10% 정도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 200억에서 3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브랜드 매니저의 역할이 와인 브랜드를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브랜드들을 잘 인수인계하고 좀 이렇게 잘 유지를 시키는 게 어떤 브랜드 매니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수입사에서 기존에 좀 성장세가 좀 더딘, 아니면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수입사에서 브랜드 매니저의 역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브랜드 매니저의 역량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이미 잘 되고 있는 브랜드니까 경쟁 브랜드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브랜드하고 이제 그 호주 와인 쪽을, 호주, 뉴질랜드 쪽을 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수입사와 수입 와인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토스카나 지역하고, 그리고 피에몬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 경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출혈 경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소비자가가 5만원, 7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 2만원대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치열하게 저희가 경쟁을 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키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브랜드를 이렇게 야금야금씩 올려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 브랜드에서 정말 빠삭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13년 차인데 어느 정도로 했었냐면 웬만한 그 끼안티 와인 다 마셔봤어요. 다 마셔보고 다 리뷰를 해보고, 물론 개인 돈은 들었겠지만 회사에서 지원해준 것도 있었기 때문에 다 마셔보고, 나의 브랜드가 이제 타사의 브랜드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뛰어난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인지를 하고, 특히나 이제 그 브랜딩이란 부분에서 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요청하는 그 해외에서 공급사, 그러니까 와이너리에서 요청하는 브랜딩 내역과 한국의 브랜딩 내역이 분명히 갭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쟁사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파헤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브랜드 매니저가 되고 싶다면 그런 부분들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미 그 해당 브랜드들은 채널이 과포화된 상태예요. 아주 과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즉 레드오션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혈 경쟁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출혈 경쟁을 한다면 뭐냐면, 이미 비슷한 레인지끼리 이제 3만원대, 5만원대로 싸우고 있거든요.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 해당 지역에서 압도적인,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끼안티 클라시코 예를 들다고 하면은 끼안티 클라시코 안에서 압도적인 브랜드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모에샹동이 이제 압도적인 그런 걸 형성을 하고 있고, 부르고뉴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시장이 굉장히 압도적인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죠. 압도적인 브랜드력과 품질 이런 걸 가격으로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칠레 같은 경우는 이제 1865하고 그 다음에 몬테스 알파, 그리고 요즘은 많이 보이고 있는 신세계 도스파스코스가 이제 3분할로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구종인데, 특히 제가 맡았던 이탈리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그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싸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맛도 소비자들이 인식을 했을 때 이 브랜드가 이 와인이 정말 압도적으로 맛있다, 뭐 이런 게 슈퍼 토스카는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소비자가 이제 3만원에서 5만원대 같은 경우에 정말 치열한 시장이기 때문에 뭐 1,000원 싸냐 2,000원 싸냐 이걸로 정말 많은 경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와인 살 때 어떤 걸 끼워주느냐, 뭐 2+1이 되느냐, 아니면은 뭐 케이스를 좋은 걸 주느냐, 아니면은 뭐 잔을 좋은 걸 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출혈 경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가격 할인뿐만 아니라 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이제 뭐 대체를 할 수 없게 만든 그런 뭐 브랜드 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세기 때문에 제일 이제 많이 했던 건 가격 할인과 이제 지원품, 뭐 잔, 뭐 케이스, 뭐 테이스팅 노트 뭐 이런 걸 제공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브랜드 매니저를 꿈꾸시고 이제 기존에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회사에 들어간다면 이런 출혈 경쟁에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브랜드 매니저가 되려고 하시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땅 따먹기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브랜드가 성장만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해 있고 같이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포션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와인 같은 경우에는 한 매년 8% 성장을 하고 있는데 8%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를 성장을 원한다면 누군가의 포션을 뺏어와야 되는 구조거든요. 기존에 있는 브랜드 안에서는. 그래서 효율적인 땅 따먹기 싸움이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땅 따먹기 싸움은 이 특정 채널에서 얼마만큼의 포지션을 가져가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브랜드 메인을 꿈꾸시냐면 본인 브랜드가 어떤 채널에 뿌려질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죠. 온 트레이드, 오프 트레이드 두 개가 있는데 온 트레이드는 호레카, 호텔, 레스토랑, 카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프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마트, 뭐 백화점, 그 다음에 편집 와인샵 이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겠네요. 여기 중에서 어떤 채널에서 이 와인이 가장 먹히는지 고민을 하신 다음에 땅 따먹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와인이 정말 호레카, 특히 호텔에서 많이 먹힌다 그러면 호텔 포지션을 엄청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도 많이 쏟아야 되고 관심도 많이 쏟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땅 따먹기 싸움이거든요. 브랜드 간의 땅 따먹기 싸움이거든요. 효율적인 이제 땅 따먹기 싸움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과 그 열정과 또 돈을 어느 정도 투자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은 이게 무의미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랜드 매니저를 꿈꾸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내 브랜드가 어느 채널에서 확실하게 먹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서 압도적인 1등 혹은 2등을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채널로 넘어가는 거 추천해드려야지, 내 와인은 호텔에도 잘 팔리고 싶고 레스토랑에도 잘 팔리고 싶고 마트에도 잘 팔리고 싶고 백화점에 불가능합니다. 네. 기존에 어느 정도 성장 기반이 이제 성장을 해 있는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한두 채널을 고르셔가지고 효율적인 땅 따먹기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안착이 되어 있는 브랜드들은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미 이제 뭐 5억에서 7억 혹은 이제 10억 정도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20억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신규 브랜드가 아닌 이상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게 몇 년 동안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와이너리에서도 기본적으로 한 15년, 20년 정도 거래한 와인, 그 수입사에서 15년, 20년 정도 거래한 와이너리라면은 보통 성장률을 한 10% 정도 잡지 30%, 40% 이렇게 못 잡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이미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을 때려넣고 시간을 때려넣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 자체가 한국 시장에서
50% 100%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공급사인 와이너츠 거 얘기를 해보면 난 연마다 한 5% 성장했으면 좋겠다, 10%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인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작은 포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건 높습니다. 근데 기대하는 게 매년 30% 50%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매년 10%라도 꾸준하게 성장시키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브랜드가 안착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잡 컨택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이미 성장해 있는 회사에 딱 들어가서 브랜드를 딱 맡았을 때 50% 성장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화된 브랜드들을 더 고급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브랜드 매니저스의 얘기를 좀 말씀해 드리면 엔트리에서 프리미엄으로 올라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저가를 위주로 팔다가 그 위로 뭐 미들급 그 다음에 하이엔드를 팔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한국에서는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브 브랜드를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최상위를 먼저 브랜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미들급, 엔트리급을 확장시키는 게 낫지 엔트리에서 하이로 프리미엄으로 가기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한국 와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전략들이 이런 거죠. 돈페리뇽을 딱 만들고 그 밑에 이제 모에샹동을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 약간 묻혀가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셔야지 모에샹동만을 가지고 그 상위 라인인 돈페리뇽을 강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LVMH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라인인 이제 돈페리뇽을 먼저 빡 넣고 그 밑에 모에샹동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프로모션이나 브랜딩을 하는 구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브랜드를 떠맡으셨다면 이제 새로 이제 취직을 하셔가지고 떠맡으셨다면은 아니면은 그런 걸 해보고 싶다면은 기존에 있는 좀 프리미엄 브랜드를 더 고급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고급화 시키는 바탕으로 미들급 엔트리를 쉽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이너리에서도 이제 엔트리급부터 최상위 라인까지 있는데 포커싱을 어디다 그 브랜딩, 특히 PR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어디다 두셔야 되면 무조건 최상위에 두셔야 돼요. 최상위에 두시고 이게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미들 라인, 서브 그 다음에 엔트리 라인이 같이 성장한 이런 구조로 가셔야 되거든요. 좀 착각하시는 게 이게 대중성을 가진다고 해서 뭐 엔트리급을 계속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이 시장 자체가 초기 시장 상태 좀 이렇게 안정화가 안 된 시장이거나 아니면은 그 엔트리급의 와인들이 정말 압도적인 퀄리티와 브랜딩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뭐 1865라든지 몬테스 알파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에샹동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엔트리급이 쭉 깔리는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비집고 들어갈 틈은 거의 없어요. 이미 거의 이쪽에서는 다 엔트리 레벨에서는 다 양분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상위급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걸 더 프리미엄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리치 마켓에 맞게 브랜딩을 하신 다음에 끌고 가는 거죠. 미들급, 엔트리급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좀 쉽습니다. 그나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칠레 와인을 이제 엔트리급을 키우려고 해요. 도스바스코스 가격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절대 없습니다. 네. 1865 몬테스 알파 브랜드 네임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칠레 와인도 최상위 바탕으로 해서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칠레에는 이미 최상위 와인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죠. 알마비아라든지 세냐라든지 도멜초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비집고 들어가서 무너뜨릴 수 있는 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네, 요거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머리, 시간, 열정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것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루체라는 브랜드를 했었거든요. 이제
프레스코발디의 루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최상위 라인 루체와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급인 이제 뭐 프레스코발디, 뭐 끼안티 클래식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리포짜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포커싱을 맞출 때 루체를 키우는데 힘을 많이 들였었거든요. 루체가 이제 명품 브랜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같은 프레스코발디 라인이니까. 그래서 모든 어떤 마케팅의 핵심은 이제 최상위 라인, 프리미엄 라인에 집중을 해가지고 프로모션이나 아니면은 브랜드 빌딩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브랜드들을 이제 맡다 보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때로는 어떤 큰 물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볼륨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와이너리 측에서 푸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생산량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특정 와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원가를 뭐 50% 60% 깎아준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걸 깎아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한국 시장에 많이 깔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마트에 한 번에 왕창 깐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브랜드 매니저를 꿈꾸신다면 프리미엄 브랜드를 관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매스 브랜드를 얼마나 볼륨을 크게 키우냐도 이제 아셔야 되거든요. 매스 브랜드를 볼륨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카페에서 막 팔아봤자 얼마나 팔겠습니까? 여기선 절대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채널로 가야 되냐? 당연히 마트 채널로 가야 됩니다. 마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팔레트, 한 팔레트, 그 팔레트 아시죠? 그 나무 팔레트. 그 팔레트에 보통 한 뭐 480병에서 600병 정도 쓸리는데 그게 하루에 몇 개씩 나갑니다. 특히 코스코 가면은 팔레트 쌓이시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 같은 이제 수입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어떤 메리트? 압도적인 가격의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현지보다 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현지에서 제가 판매했던 와인들이 실질적으로는 한 15,000원, 16,000원대 호주 현지에서 15,000원, 16,000원에 팔리는 와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코스코에서 9,000원대인가 만원대 초반대에 팔았었어요. 압도적인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판매를 한 건데 당연히 판매가 굉장히 잘 됐었죠. 이런 식으로 특정 채널에 볼륨을 크게 만드는 그런 연습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브랜드 매니저를 꿈꾸시면은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되시면 꼭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와인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약간 F&B에서는 좀 먹힐만한 얘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취직을 만약에 기존에 좀 잘 되던 와인 수입사를 가진다고 하면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미 시장에 많이 잘 깔려 있습니다. 특히 큰 회사인 뭐 신세계 L&B나 뭐 금양이라든지 아니면 아영, 그 다음에 나라셀라, 제가 몸담았던 신동와인까지 좀 이렇게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와인이 시장에 정말 잘 깔려 있어요. 여러 군데 많이 깔려 있는 거고, 특히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 채널에 깔려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채널에 깔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굉장히 체계가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안정적이고 체계가 잡혀 있고, 그리고 뭐 수입, 그 다음에 뭐 통관, 그 다음에 뭐 마케팅, 그 다음에 뭐 재고 관리, 영업, 정말 세분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분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잡다한 일들은 거의 외주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얘기해서 내가 레스토랑에 뭔가 POP 같은 거 제작을 할 때도 저희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일이 분업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이미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나쁜 얘기지만 어느 정도 갑질이 가능해서 결과물을 빨리빨리 뽑아낸다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단점도 있어요. 이게 좀 안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큰 기회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특정 브랜드를 50% 100% 성장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미 깔려있는 와인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큰 성과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확실히 어렵습니다. 확실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사업
브랜드 매니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끌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등락을 엄청나게 뭐 내가 빠진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막 40% 50% 폭락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큰 성공의 기회를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큰 커리어를 만들기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일을 굉장히 잘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큰 커리어를 만들기 어렵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와인 수입사에서 이제 마케터를 꿈꾸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브랜드 매니저, PR 매니저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실 주제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항상 와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업자분들도 항상 잘 되시고, 그리고 이제 와인 수입사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옮긴 회사, 그러니까 5년 전에 옮겼는데 제로 베이스의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